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목요일 맞죠 오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벌써 목요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차트의 정서 교재입니다. 예, 책이 아니라 그 교재를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어젯밤에 밤 한 11시쯤에 어스라이언스에다가 좀 추가 교재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한 좀 교재를 많이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30분 이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뭐 생각하시는 분 중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어제 웜의 신박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웜의 신박 그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진주 요 부분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취합을 해서 최대한 확보되는 그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또 교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교재에 대한 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약간 걱정도 되긴 한데요. 최대한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습니다를 비롯해서 여러 코너를 통해서 좀 또 교재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장 보면서 지금 차트로 보면 어떤 워닝 시그널이 있는지 아니면 매수의 기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때 시장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써먹었었던 게 그거죠. S&P 500이 5개월 이평선이 살짝 깨졌을 때 S&P 500의 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 골든 크로스 5개월 이평하고 20개월 이평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그 뒤에 3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 항상 5개월 이평선을 깨는 그런 조정이 늘 있고 골든 크로스가 있고 나서 1년 안에 시장이 다시 큰 폭으로 뭐 조정받는 건 없고 20개월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가 돼서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 최근에 출연했던 그 서울 머니쇼를 비롯해서 몇 개 방송에서 그 차트를 보면서 11월 12월 시장 다시 5개월 이평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차트의 교재하고 한번 보시고요. 또 교재에 보면 뭐 상승 반전형, 하락 반전형 그런 전형적인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서 그 패턴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패턴은 지금 추세 지속형 패턴인가 아니면 하락 반전형 패턴인가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지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TV나라든지 이런 거를 못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어느 쪽이 그 트위치가 중단하고 가면서 그 몫을 아프리카 TV가 가져갈지 네이버가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는데요. 그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댓글 보면서 흐뭇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보더니 네이버에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행복한 가정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계속 알려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시장 살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반대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내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과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이미 관련 내용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기재부 장관이 바뀌나 보네요. 기재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하고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근본 대책을 내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 8%를 폐지해서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하고요.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변동폭은 2005년 주택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E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인데 당초 정부는 작년 말에 발표했던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이고 이 중 현실화한 것은 종부세 중과 완화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여야 합의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야당 반대에 부딪혔고 양도세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했다고 하고요.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세율은 6에서 45%에 20에서 30%포인트를 더 매기고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높아졌는데 다만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네요. 중과세가 되면 어떻게 중과가 되는지 방금은 읽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취득세 완화 요 아까 쭉 얘기했던 거고요. 내년 최대 리스크로 정부는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PF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 PF는 건설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이고요.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사업 자금을 무리하게 빌린 건설사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도미노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9월 말 기준으로 2.42%로 작년 말에 1.19보다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죠?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사실 그때가 더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지금 2배나 더 높아졌네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청문회에서 부동산 PF 부실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대책의 핵심은 옥석 가리기인데요.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사업자에는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PF 보정을 올해 대비 수조 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부실사업장에는 대주단에 대한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등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연명해온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잇따라서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더욱이 이들 건설사에 묻지마 대출을 해준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국에서 모기지를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 파이낸싱이라는 용어에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에 처음에 집을 살 때 약정돼 있던 그 금리를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또 내가 내는 이자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리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실 건데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동산 PF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강남에 보면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었고요. 그런 최근에 프리마 호텔 얘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 행사가 저 팔레스 호텔 자리를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아파트를 올리면 철거 비용에다가 아파트를 했을 때 분양을 어떻게 얼마에 하면 얼마가 이익이 남을 거다. 예, 그렇게 이 팔레스 호텔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빌려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나중에 그 대주단에다가는 수익을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시행사가 얼마를 남기고 시공을 하는 건설사한테는 또 얼마를 주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부동산 PF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최대의 리스크는 부동산 P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화학 북미 최대 양극재 공장 첫 삽을 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테네시 공장 착공 고객사 인접한 곳에다가 했나 봅니다. 2026년 전기차 60만 대분을 양산할 거다. 신학철 부회장님이시죠. 신학철 부회장님이 전기차 성장세에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테네시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첫 삽을 떴네 보니까. 자,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라크스빌에서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이 공장이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이 되나 봅니다.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타깃으로 2026년부터 연간 최대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에 들어갈 방침인데, GM과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으로 고객사도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학철 부회장님께서 이 기자회 간담회를 열고, 테네시 공장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들어서는 대규모 양극재 생산 라인이라면서 반경 500에서 600km 안에 대부분의 고객사가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경 500에서 600km면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되니까 그죠? 거의 제주도 정도까지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테네시 공장의 용지 규모가 170만 스퀘어미터고요. 양산 시기는 2026년이라고 합니다. 1단계로 2조 원을 LG화학이 먼저 투자를 하고, 테네시 공장의 최대 생산 규모인 연간 6만 톤은 최장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60만 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생산 캐파라고 합니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이 되고요. LG화학은 지난해 GM과 양극재 95만 톤 장기 공급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을 했었네요. 올 10월에는 도요타와 2조 9천억 원 규모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요. 요게 여기서 용어를 보면요. 지난해 GM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했다라는 게 있고요. 도요타와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포괄적 합의라든지 MOU 이런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계약이니까 그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뭔가 페널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통해서 고객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고요. 테네시 공장은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 한국전구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는 등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전구체를 공급받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게 연결이 다 이렇게 되는군요.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합작을 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받아와서 그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 양극재를 만드는 이 공장,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를 다시 GM하고 합작한 얼티엄 셀즈에 공급을 해서 거기서 배터리 셀을 만들어 가지고 GM하고 도요타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밸류 체인이 딱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IRA 요건에 맞는 공급망 구축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각종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 부회장은 테네시주로부터 받는 세금 및 지원 혜택도 6만 톤 생산 기준으로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춤해진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하셨네요. 전기차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30% 이상에서 20%대로 내려왔다면서 하지만 세계 어느 산업을 봐도 연간 성장률이 20% 이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하기는 했지만 경영 전략의 청사진을 바꿀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신 부회장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은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소재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고요. 테네시 공장은 부지 인근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해서 태양광과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이 됩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빌리 테네시 주지사, 스튜어트 맥콜터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조 피츠 클라크스빌 시장, 웨스 골든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LG화학에서는 신 부회장과 남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이향목 양극재사업부장 등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네이버 단독 기사가 한국경제에서 나왔네요. AI에 힘주는 네이버 비즈니스 온 인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비즈니스 온 인수에 나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생성형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비즈니스 온의 주가가 그래프가 있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 온이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나 보네요. 여기는 쳐도 안 나오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일 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주 매각 주관사인 BDA 파트너스로부터 비즈니스 온 투자 설명서를 받은 뒤 인수 합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는 비즈니스로 쳤더니 비즈니스 온이네요. 근데 오늘은 어제 주가가 장중에 25% 올랐다가 종가가 11.3으로 끝났는데 오늘 시초가가 플러스 8.9로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7.3으로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잘 봐야죠. 단독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을 때 뭐 아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일단 짧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수 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랙시스 캐피탈 파트너스가 보유한 비즈니스 온 지분 46.9%인데 미드캡에 특허한 프랙시스 캐피탈은 2019년 비즈니스 온 경영권을 인수한 뒤에 종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스 업체로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매각 측은 이큐티 파트너스와 TA 어소시에이츠, 골드만삭스 PE 등 글로벌 PEF들과 협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뒤늦게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전이 가열되자 BDA 파트너스는 추가 인수 의향서를 받아서 후보군을 넓힌 뒤에 내년 상반기에 본입차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고요. 네이버나 AI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M&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네이버가 성장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수연 대표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생성 AI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서비스와
이 사스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었네요. 비즈니스온은 2007년 전자세금 계산서 전문 업체로 출발을 했는데 프랙시스 캐피탈이 2019년 인수한 뒤에 전자서명 업체 글로사인과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플래닛 파트너스 그리고 인사관리 플랫폼 기업인 시프티 등 관련 기업을 잇따라 사들여서 덩치를 키웠고요. 2019년 156억이던 매출이 지난해 43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네요. 최근 네이버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날 설문조사 제작, 공유, 플랫폼 네이버 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일정 잡기, 주소록 제작, 업무 보고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해서 자신만의 설문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 UI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또 살짝 재무제표를 한번 싹 봐야죠.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사대로 매출액이 184억 335억, 작년에 439, 올해 536억 정도 예상이 돼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439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21억이 났으니까 영업이익률이 27%나 되는 회사네요. 3년 동안 29%, 26%, 작년에 27%, 올해 33% 정도 예상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보통 이런 회사가 저는 조금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회사를 인수했나 했더니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얼마에 사는가가 중요한데 시가총액은 지금 7% 정도 빠져서 3,300억 하고 있네요. 3,300억. 지난 21년도에도 한번 11월 달에 한번 위로 한번 확 튀었다가 그 뒤로부터 빠져서 고점 대비는 42%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 나왔을 때는 조금 그래도 진위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채권 시장 큰손 핌코 영국과 유럽 국채에 베팅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핌코 옛날 명성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명성에 비해서는 요즘은 조금 기스가 가긴 했었는데 뭐라고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로 꼽히는 핌코가 내년 영국 경제가 하드랜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네요. 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핌코는 영국 국채 투자 비중을 늘렸는데요. 데니얼 이바신 핌코 CIO 사진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진이 없네. 네, 19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심각한 침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영국 국채 투자를 평소보다 늘렸다고 했고요.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 안전자산이 국채 수요가 커지면서 국채 가격이 오른다. 국채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을 한다. 예. 이게 영착륙일 때라 이 경착륙일 때는 요 얘기가 정확하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한 나라의 경제가 이 경착륙을 하고 다른 쪽 나라의 경제가 너무 좋으면 2004년, 5년, 6년, 7년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900원 갔을 때
원년 환율도 740원까지 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요. 중국이 그때 2007년도에 GDP 성장률이 14.2%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이 중국이 좋고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낙수 효과를 얻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요 금리 얘기는 맞는데 그 나라가 너무 하드랜딩에 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절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 통화 가치가 절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 오히려 팔고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드랜딩일 때는 오히려 매도세도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영국의 실질 GDP는 전달보다 0.3% 감소했고요. 7월에는 마이너스 0.6% 이후에 3개월 만에 역성장으로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가계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1에서 0%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영국의 국채금리는 10월 말부터 하강 곡선을 탔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0월 20일께 연 4.6%대였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근 두 달 새에 1%포인트 내려서 3.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일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9%대로 떨어져서 경제 둔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고요. 전월의 4.6%에서 대폭 떨어진 데다가 21년 9월 3.1%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이바신 CIO는 올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미국과 달리 영국과 유럽의 상황은 크게 나빠지고 있다면서 그는 유로존은 향후 1년간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국채보다 영국과 유로존 국채 투자 비중을 늘린 핌코의 결정이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EU와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내려잡았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지금 다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좀 슬로우다운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각국의 주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이 나라만 하드랜딩이 된다면 그거는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장악한 CME 그룹 50%대 순이익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봤다가 깜짝 놀랐네. 머리도 지저분하고 왜 노숙자가 한 명 안에 있어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장악한 CME 그룹인데 이게 시카고 머켓타임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뉴욕에는 증권거래소, 시카고에는 이 CM이라든지 CBOE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품 선물 시장은 시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CME 그룹도 아마 저기 상장이 돼 있을 겁니다. 뉴욕 시장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CME 그룹이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세계 파생상품 시장에서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요 제일 중요한 단어죠. 주식 투자할 때 어느 시장에서 강한 지배력. 지난해 50%를 웃돈 높은 수익률 덕에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요? 50%를 웃돈 수익률. 자, CME 그룹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성장하는 배당주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지난번에 질문에서 고배당 ETF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예, CME가 성장하는 배당주라고 합니다. CME 그룹 종목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나오네요. 22년 12월 말에 167불이었던 주가가 220불까지 갔다가 지금 212불 해서 한 50불 정도 올랐네요. 50불이면 주가가 한 27, 8% 정도 올해 올랐나 봅니다. 북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이 CME 그룹을 거쳐간다. CME 그룹은 금리, 주가지수, 외환선물 등을 거래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리고 농산물 선물을 취급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 아까 CBOE가 아니라 CBOT네요. 그리고 원전 선물을 거래하는 뉴욕 상업거래소, 예, 나이맥스라고 하죠. 이 상업거래소도 이것도 CME 그룹에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금속 원자재를 다루는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 등을 운영하고 있네요. 북미 지역 거래를 사실상 독점한 덕에, 이 또 중요한 단어,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CME 그룹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량은 2,830만 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을 했습니다. CME 그룹은 수익원을 다각화했다. 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수익원을 다각화. 수익원이 예전에 클래시 오브 크레인인가요?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을 하는 회사. 그 회사의 PER이 10배밖에 안 돼서 그 회사를 이렇게 분석한 리포트를 보니까 단일 게임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PER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수익원을 다각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거래 수수료 수익 31%를 비롯해서 지수 수익 19%, 시장 정보 판매 수익 이것도 12%, 원자재 선물 거래 수수료 26%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대한 거래 데이터가 CME 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고 합니다. 방대한 거래 데이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CME 그룹 주가는 올해 들어서 19일까지 26.6% 올랐고요. 내년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 유럽 중앙은행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늘어난 시장 유동성 등 덕에 파생상품 매매도 증가하므로 CME 그룹의 수수료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습니다. 또 현물 시장의 위험성을 해지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며 CME 그룹의 선물 수수료 수익이 증가합니다. 고배당 성향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종목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CME 그룹은 올해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서 주당 1.1달러씩 현금 배당을 했네요. 지난달에는 주당 5.25달러라는 특별 배당을 또 했습니다. 12개월 평균 배당 수익률이 22.76%? 잠깐만요. 아까 주가가 작년에 167불 그죠? 한 200불인데 1.1달러씩 4번 했고 4.4에다가 5.25까지 돼가지고 그렇네요. 9.65 67까지 69 9.69달러를 배당을 했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네요. 자, 지난 3년간 배당 수익 증가율은 14.7%, 5년은 7.15%였고요. 지난 3년간 배당 수익 증가율.
2019년 44.8%에서 지난해 52.8%로 확대된 높은 수익률 덕이고요. CME 그룹은 2013년부터 10년간 매년 특별 배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서 피치는 AA,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AA 마이너스, 무디스는 이 AA3를 CME 그룹의 신용 등급으로 책정을 했고요. 신용 등급 기준으로는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CME 회사를 가끔씩 이렇게 보기는 했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고, 워런 버핏이 경쟁구도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나한테 자꾸만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거냐라고 묻는데, 정작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CME 그룹이 운영하는 이 거래소는 계속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도 없고 거의 독점, 수익 다각화 등등 이런 걸로 보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기업을 이렇게 오현우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3년 안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나 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매출이 2조 1,100억 원, 당기순이익은 3,800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은 76.5%, 당기순이익은 44% 정도 회복을 했네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내년 인천공항의 이용 고객 증가와 면세 사업의 수익 증대가 예상돼서 매출의 완전 회복이 내년에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올해 인천공항 이용 여객 수가 약 5,600만 명으로 집계돼서 지난해 1,786만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늘긴 했네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16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을 했네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4배 된다, 그죠? 한 140%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을 했다, 그죠? 일본, 미국, 중동 지역 여객수는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40%밖에 회복을 못하고 있죠. 자, 올해 항공화물 물동량은 274만 톤으로 예상돼서 2019년 276만 톤과 비슷한 실적을 보였네요. 항공화물은 거의 회복 다 했습니다. 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의 확장 공사인 4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투자가 집중되어서 내년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22%는 줄어든 2,950억 원으로 예상이 됐고요. 부채 비율은 올해 98%에서 108%로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내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재개하고 일본, 미주 등 글로벌 노선 활성화가 유지되면 25년에는 2019년의 여객 실적을 웃돌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워맥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